친구들의 친구들 어서 오세요. 소중한 진짜 사회 소진쌤입니다. OT 보고 오셨죠? OT에서 뭐 큰 얘기는 안 했고 통합사회는 중학사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앞으로의 고1 통합사회를 미리 들여다보는 강좌다라고 얘기했고요. 열문항씩 해서 각각 한 강씩 나눠서 이 개념들을 정리를 해볼 겁니다. 문제풀이와 함께. 지금 첫 번째부터 볼 거는 2024년부터 볼 거예요. 24년, 23년, 22년, 21년 요런 순서로 가볼게요. 그래서 24년 3월 학력평가고요. 1번에서 10번 문항을 풀이를 해볼 겁니다. 여기 선생님이 요거 평균을 제시를 했어요. 평균이 나와 있는 수치가 나와 있는 이 모의고사들 이제 학력평가들의 경우에는 요걸 제시를 해줬는데 원래 만점이 몇 점이냐면 50점입니다. 총 문항수는 40문항. 그랬는데 이제 학생들 응시자들의 이제 그런 평균을 내봤더니 27.5 정도로 한 반 정도 맞춘 거네요. 그죠? 반 조금 넘게. 그 정도의 이제 평균이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 자체가 많이 높진 않았다. 딱 중간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면은 문항의 오답률을 보면 좀 많이 어려웠던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문항의 오답률을 분석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1번부터 20번 문항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11번이었어요. 11번이 무려 70.1%나 오답이 나왔어요. 곧 한 29.9%만. 그러니까 30명 정도만, 100명 중 30명 정도만 답을 맞췄고 70명이 틀린 거예요. 10명 중 3명만 답을 맞췄다. 훨씬 더 와닿죠. 이 정도로 좀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 오답률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1번 문항. 바로 우리가 만나게 될 1번 문항부터 틀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부터 틀리게 되다 보니까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원래 이런 거야? 그래서 좀 기가 확 죽어가지고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디선가 영화에서 이런 말이 나왔죠. 기세다. 문제풀이 기세. 그냥 확 밀고 들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1번 문항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쭉쭉 들어가야 됩니다. 64.9%가 틀렸고요. 그리고 이제 15, 17이 이렇게 그다음 2번 문항이 그래서 1번, 2번 우리가 지금 풀 문항 중에서는 1번, 2번 정도가 좀 어려운 문항 축에 속했습니다. 자, 1번 문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대체로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제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윤리 같은 경우는 중학 사회에서는 다루지 않다 보니까 실은 문제 자체에서 이렇게 개념으로 어떤 윤리 개념인지 통합사회에서 새롭게 또 등장하는 이제 그런 윤리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어서 제시를 하고 문제를 풀어봐라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맛배기지. 이렇게 앞으로 배울 거야.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제 제시를 해줬는데도 틀린 친구들이 많다라는 게 좀 안타까워요. 이게 생소하니까 당황했던 거예요. 통합사회 원래 이런 건가 보다. 다 생소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뒤로 갈수록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가의 주장을 나와 같이 나타낼 때 기억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사실 판단에 대해서 뭐라래요? 반론,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를 해보래요. 근데 그에 대한 근거와 함께 그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가의 주장을 한번 볼게요. 개인이 생산한 정보를 사회 구성원들이 무상으로 공유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므로 옳지 않다. 개인의 정보를 여러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 요것은 이제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엔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각 개인들이 찍은 사진이나 뭐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인터넷상에 정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돈도 내지 않고 그냥 공유하는 거? 이거 옳지 않다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저작권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도덕 원리 한번 가봅시다.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치? 남이 가진 것을 내가 침해하는 거 옳지 않다라는 도덕적인 원리로서 얘기했고요. 사실 판단, 뭐다라는 게 들어가죠. 사실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되죠. 이 상황에서. 도덕 판단, 개인이 생산한 정보를 사회 구성원들이 무상으로 공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도덕 원리로는 개인의 소유권 침해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뭐야? 어떤 특정 정보도 개인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개인이 생산한 정보도 개인의 것이야. 그러니까 무상으로 공유하는 거 옳지 않아.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도덕 원리와 사실 판단으로 도덕 판단을 내리는 또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정보의 무상 공유는 양질의 정보 생산을 반대한다, 방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보를 무상으로 서로 나눠 가지다 보면은 좋은 이제 그 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요 내용은 맞지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판단으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개인의 정보가 누구 거다. 개인 거다. 그 정보도 곧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개인의 정보도 개인의 소유 것이다. 개인 거다. 개인 소유다. 개인이 만들었으니까. 뭐 요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 적절한 거예요. 그 반론도 아니고 중요한 거 그죠? 지금 양질의 정보의 뭐 생산에 뭐 영향을 미친다 만다 요런 이제 판단을 해보자는 내용도 아니었고. 자, 정보 생산자에게 창작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그 이거는 이것에 대한 찬성의 의견이죠. 그죠? 보세요. 경제적 보상 해야 된대. 경제적 보상 안 하면 침해하는 거니까 경제적 보상 해야 해. 라는 건 이 사실 판단에 대한 찬성이야. 같은 의견이야. 라는 거예요. 반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이것도 고르면 안 돼. 정보 역시 다른 재화처럼 생산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정보 역시 생산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 내용은 여기 들어갈 내용이죠. 그쵸? 그 맞아요? 아니에요. 우린 지금 반론을 고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답을 고르면 안 돼. 지금 보세요. 선택지에서 지금 3번을 고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번을 골랐던 이유는 여기 들어갈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문제를 잘 안 읽었죠. 반론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있는데. 그래서 틀렸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친구들이 잘 판단을 했던 거야. 근데 마지막 요 부분을 놓친 거죠. 자, 갑시다. 그 다음. 정보를 생산하는 데는 개인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된다. 아, 이거 선생님 너무 공감합니다. 최근에 선생님이 만드는 이제 강의 하나가 있는데 정말 융합 강의로 막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주는 강의인데 그거 만드는데 30분짜리 이 강의를 만들기 위한 교환을 12시간 들여서 만들고 있거든요. 강의 시간 빼고 그냥 교환만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는지 몰라요. 그것은 이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찬성의 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정해줘야 돼. 경제적인 그런 가치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돼. 라는 찬성의 근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안 돼. 정보는 기존 정보들을 토대로 생산되기 때문에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이게 정답이죠. 야, 정보 만드는 거. 그래, 힘들겠지. 찾고 정리하고 뭔가 더 예쁘게 보여주고 힘들겠지만 그게 네 머리에서 다 나왔어? 네가 연구한 결과야? 아니잖아. 어딘가에 있는 정보들을 토대로 만들었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만든 게 왜 너만의 것이라고 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론이네요. 그죠? 여기에 대한 의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1번 문제가 까다롭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문해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읽어봤다면 답을 고르기는 그렇게 골랐다면 맞추는 친구들이 더 많았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개인정보가 왜 개인 소유야? 아니야! 라는 의견, 이걸 골랐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보면 선택지별 비율에서 이 맞는 답을 고른 친구들이 그래도 35% 정도였네요. 그죠? 자,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갑과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민자들은 거주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자, 오늘 세계화 시대에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거주하러 온 사람들, 이민자들은 거주국,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하는 국가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대요. 이민자들의 문화가 거주국의 문화에 동화되면, 같을 동자, 같아지면, 그들의 문화와 같아지면 사회의 단결력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쵸?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동화주의라고 한대요. 말 그대로. 같아진다. 외국에 살다 왔더라도, 외국에서 살던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라도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말을 익히고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에 적응을 하고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우리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해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을은 이민자들의 문화와 거주국 문화 각각의 정체성을 동등하게 존중해 줘야 된다. 각각 그 나름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 정체성, 그들만의 성격. 그걸 존중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섞이지 않고 존중하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동등하게 존중을 하고 여러 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면 문화적 역동성을 증진할 수 있다.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있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꿈틀꿈틀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각 문화의 정체성을 그대로 존중하는 상태로 같이 이제 이 존재하는 그러한 이제 문화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샐러드 볼 안에 있는 샐러드 야채들을 생각해 보세요. 샐러드 볼 안에는 연어도 있고 옥수수알도 있고 채소도 있고 뭐 당근도 있고 다 각각 같이 있잖아요. 각각의 맛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또 어우러지다 보니까 되게 또 새롭게 맛있게 먹게 되죠. 그죠?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샐러드 볼과 같은 문화 이해 태도다라고 얘기하고 요거는 그냥 다 녹여낸 거죠.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화 이해 태도가 좀 다릅니다. 뭐 몰라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이 뭘 얘기하는지는 알았잖아, 우리가. 같아져라. 그대로 존중해라. 자, 그럼 갑시다. 갑과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걸 골라보래요. 그 내용이 뭐야? 얘들이 대체 무슨 얘기한 거야? 갑이는 거주국 문화에 이민자 문화를 편입, 그냥 집어넣어야 돼 라고 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거주국 문화에 이민자 문화를 편입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집어넣어버리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다음 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 문화적 역동성이 증가한다. 그렇죠. 얘기했죠. 다양하게 문화들이 있다 보면은 서로 어우러지면서 그 맛이 더 좋아지는 샐러드 마냥 역동성을 가지게 된다고. 자, 다음 디귿의 을은 단일 문화를 형성해서 사회의 단결력을 증진해야 된다고 했대요. 요거 이제 갑의 의견과 거의 비슷하죠. 하나로 만들어버려라. 자, 갑과 을 모두 다 모든 문화의 정체성이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이것도 아니죠. 지금 얘는 존중을 얘기하고 있지만 얘는 같아져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이 두 가지였습니다. 갑은 거주국 안에 들어왔으면 이 나라에 왔으면 너는 그냥 끼어들어. 그래서 같은 문화가 되는 거야 라고 보는 동화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을은 각각을 존중해서 더 역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 1번의 정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고르면 되었고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 쪽에 속했어가지고 오답률이 높았었습니다. 보면 4번을 좀 많이 골랐네요. 니은과 리을을, 그죠? 이렇게 두 가지를 골랐는데 지금 갑은 존중을 얘기하진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나라를 이 나라의 이제 지역을 뺏어서 아니면 이 나라를 뺏어서 편입시켰다. 뭐 신라의 가야가 편입됐다. 그러면 그냥 신라란 나라가 됐잖아.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다음은 세 번째 갑니다. 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남북한의 서로 다른 체제를 통합하는 데 드는 통일 비용으로 인해서 통일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통일 비용은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 분단이 지속되는 한 국방비, 외교비와 같은 분단 비용은 계속 발생하지만 통일 비용은 통일 이후 잠깐 안정화가 될 때까지만 들어간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통일로 인한 이익, 이걸 뭐라고 한다? 통일 편익이라고 하죠. 이게 통일 비용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과 같이. 그죠? 얘들이 이렇게 분단된 상태이면요. 서로 간에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 우리 국방을 더 튼튼하게 해야 해 라고 하면서 통일 비용이 아니지 이거는. 분단 비용. 분단된 상태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국방비부터 해서 소모적인 외교 비용이라든지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바로 분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이야. 이 분단 비용은 분단된 상태라면 쭉 끝까지 영구적으로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 어느 시기쯤 이 두 나라가 통일을 하기로 했어. 자, 그러면 통일을 하는 순간 분단 비용은 끝!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요. 분단 비용은 통일과 함께 끝나는 거야. 그죠? 대신에 뭐가 발생하냐면 통일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 비용도 어마어마하겠지.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떨어져 살았다 보니까 그만큼 다른 것이 많고 통합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을 것이고 남한과 북한의 차이로 인해서 이 북한 지역 개발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또 혼란으로 인해서 그런 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하지만 언젠간 안정화되겠지. 언젠간 적응된다 이 얘기죠. 그죠? 그 기간까지만 이 통일 비용이 들어가. 그래서 그 비용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가 발생을 하느냐. 이때부터는 플러스야. 펜이 자꾸 잘 안 그려지는데 통일 편익. 편익은 어떠한 선택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
통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국토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한반도는 그렇죠? 이 육지로도 바다로도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이 세계에서 정말 물류 이 기지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이제 그런 효과는 뭐 끊임없이 볼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한 계속 볼 것이고 남한과 북한의 노동력을 이제 통합하면 이게 또 우리 예전부터 이제 걱정을 해왔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와 함께 또 뭐가 있어요? 북한의 뭐 자원과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합하면 또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클 것이고 뭐 투자자 짐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죠. 미국 투자자인데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통일한국? 야 일본 경계해야 될걸? 걱정 너 못 쫓아가. 아마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될걸? 만약에 돈이 있다면 아니라 통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통일할 북한에다가 많이 투자하고 싶어. 돈 벌 것 같던데?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도 있어요. 방금 화면이 살짝 멈춰서 선생님이 다시 예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만큼 통일 편익은요. 그냥 계속 많이 발생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단 비용 분단돼 있으면 계속 쓰겠지만 통일하는 순간 사라지는 비용이었고 없어져요. 통일 비용 그래 통일이 안정화될 때까지 많이 들겠지만 어느 정도 통일이 안정화되면 이것도 어차피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플러스가 되는 통일 편익만이 계속될 것이다. 자, 근데 만약에 통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분단 비용 그만큼 더 많이 쓸 것이고 더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A와 B를 통합하는데 비용도 더 크게 들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늦어지면 이 두 가지 비용은 더 커진다. 당연히 늦어지는 만큼 통일 편익을 얻을 기회도 더 늦춰주겠죠.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글의 입장 갑니다. 통일 비용은 통일 이전에만 한시적으로 무슨 소리야. 통일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분단 비용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분단 비용. 분단 비용은 통일 이후에 통일했는데 분단 비용이 왜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통일 이후에는 분단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일로 얻게 되는 장기적인 이익을 뭐라고요? 통일 편익이라고 하죠. 이 통일 편익은 우리 한민족이 존재하는 내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통일 비용보다는 얘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자, 통일 편익은요. 분단 때문에 치러야 하는 소모적인 비용이다. 요게 분단 비용이에요.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모적, 쓰면 없어지는 비용이야. 뭔가 발전을 위하여 쓴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우리 국방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기를 만들어요. 연구하고 투자하고 또 어디서 사와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지금 요 무기보다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럼 이쪽에서 더 좋은 무기 샀어? 그럼 똑같이 또 좋은 무기를 사서 그게 대응해야 돼. 더 좋은 무기 계속. 그 이전에 썼던 비용들은 전쟁을 하지 않는 한 이 무기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버려지는 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제 소모적 비용이 뭔지를 알겠죠. 그냥 쓰기만 하는 거다. 소모적이다. 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지출만 한다는 얘기예요. 자, 분단 비용은 서로 다른 체제를 통합하는데 통합하기 위해 들어가는 건 뭐라고 한다고? 요거. 통일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갑시다. 자, 네 번째는 가상편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공공에게 요즘 자네가 행복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네. 행복은 인간의 영혼 중에서 이성과 관련된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걸 말하는 것 같아. 따라서 이성을 통해서 네가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해라. 너 인간이잖아. 인간은 뭐가 있어? 이 뇌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이거 이성적이다. 감성, 그냥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성. 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이성을 통해서 도덕적 행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옳고 그름 판단하고 도덕적으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파악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실천한다면 좋은 품성을 기를 수가 있고 그러면 인간 행위의 최종 목적인 행복에 다가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우리는 몰라도 돼요. 아직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알아? 몰라도 돼. 이것만 보고도 풀 수 있어. 근데 이게 통합사의 3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올 때 몰라. 이거 뭐 안 배운 거 나왔네. 그럼 뭐 문제에 답이 있겠네. 해석을 잘하면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이 행복하려면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니까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어떤 판단? 도덕적 판단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이제 뭐 좋은 품성 가지고 그러면 곧이어 품성이 아니라 품성
품성, 신품이 아주 뛰어나다 이런 거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훌륭한 인성을 가졌네. 이런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행복에 다가가는 사람. 자, 그렇다면은 뭐가 중요하다? 현실 세계에서는 행복한 삶에 도달할 수 없어. 왜 없어? 이렇게 하면 된대잖아. 없다는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좋은 품성은 한 번의 도덕적인 행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도덕적 행위는 이게 뭔지 파악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실천하래요. 반복적으로. 한 번 착한 일 했다고 행복할 수는 없어. 그냥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 번의 도덕 행위만으로는 안 된다. 자, 인간의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존재한다. 뭐라고요?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인간 행위의 최종 목적이 뭐래? 행복이야. 우리가 모든 걸 할 때는 가족과 함께 열심히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보살펴주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 열심히 또 내가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을 알고 이런 게 왜 하는 거다? 행복하기 위해서. 이거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돈 벌기 위해서요. 아, 좋은 직장 가지려고요.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걸 항상 여러분들도 삶의 판단을 할 때 가장 최종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너무 심하게 나를 깎아내거나 하지 않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를 좀 고려하면서 아무튼 간에 뭐 모두 다 다르겠지만 행복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이다. 도덕적 행위를 습관화하는 것은 행복에 이르는데 기여한다. 와 닿는 것 같아요. 그죠? 도덕적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실천하면서 습관처럼 하면 결국 행복해진다. 맞는데? 맞아요. 자, 인간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은 행복과 관계없다. 글쎄요. 뭐 여기랑 관련 없는 것 같죠. 그죠? 자, 근데 뭐라고 했어? 아, 여기 나왔잖아. 이성과 관련된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뭐가? 행복이. 이성과 관련된. 그렇죠? 인간의 기능 가운데서도 뭐야? 이성과 관련된 기능.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하는 자, 그런 것을 계속해서 발휘하는 건 행복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관계가 있다라고 했었으면 모를까? 없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4번. 다음 5번째 가볼게요. 갑과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또 골라보도록 할게요. 갑과 을이요. 법을 지켜야 하는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법을 지켜야 하는 근거는 말하자면 이거지. 법은 왜 지켜야 되냐면 국민의 동의에 있다. 이 나라의 법은 국민들이 지키자라는 동의를 가지고 법을 지키는 거야 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러한 동의에는 명시적인 것뿐 아니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고 알려져 있는 것 이런 거. 자, 암묵적인 것 말하지 않고 적혀 있지 않아도 아는 것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너는 그 나라에 살잖아. 그럼 그 나라 법 지켜야지. 이렇게 이제 이 국민의 동의가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은 난 그 나라 법 지킬 거라는 동의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법을 지키는 근거는 뭐라? 동의. 누구의 동의? 국민의 동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갑시다. 을은 뭐라고 했냐면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가는 거야.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 국가가 뭔가 이 도움이 되는 좋은 이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 지켜주는 거야. 만일 국가가 제공하는 평화, 안전, 공공재 같은 이런 혜택이 없다면 국민이 법을 지켜야 할 의무도 사라진다.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이 있으니까 국민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다. 만약에 혜택 안 주면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절한 그 내용들 한번 골라봅시다. 갑은 명시적 동의만으로는 준법의 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 그냥 동의가 있으면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명시적 동의, 뭐 암묵적 동의 상관없다 했잖아. 명시적 것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것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법을 지키는 의무가 성립되는 내용이고 암묵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성립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고쳐야 됩니다. 갑은 한 국가에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준법의 의무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여기 그대로 써 있잖아요. 그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단지 한 국가에 이거는 선생님이 적은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가끔 이거를 써보다 보면은 형광펜을 써가지고 좀 예쁘게 표시해야지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죠? 이거 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거 그냥 그대로 써줬는데 이거 아니라고 틀렸다고 고르는 친구는 없겠죠? 그렇죠? 이건 문해력도 아니야. 이건 정말 그냥 똑같은 거 찾기. 그치? 그래서 이거는 잘 골랐길 바래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국가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준법의 의무를 지닌다. 을도 똑같아.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 혜택이 있으니까 법을 지켜. 다른 말로 하면 혜택을 누리면 법을 지켜. 법을 지킨다. 준법. 법을 준수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좋아요. 갑과 을 모두 다 국민은 국가의 법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국가에 있으니까 그 국가는 암묵적으로라도 무조건 지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뭐래요? 만약에 혜택이 사라진다면 의무도 사라진다. 무슨 의무? 법 지켜야 되는 의무도 사라져. 라고 얘기했어서 을은 아니네. 자, 이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이제 법의 준법의 근거를 한번 살펴봤고요. 6번 가봅시다.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한 걸 골라볼게요. 오늘날 인류는 심각한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맞죠? 자연을 단지 인간의 소유물, 이거 우리 인간 거. 그리고 추구의 수다, 이익 추구의 수다. 이거 우리가 이거 가지고 무슨 이익을 볼 수 있지? 나무 잘라서 뭐 얼마나 돈 벌 수 있지? 아니면 이 강에 있는 물고기를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지? 내가 이익 보는, 내가 얼마나 배부를 수 있느냐. 요것만으로 보고 무분별하게 착취했더니 그래서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인류도 위협받게 됐어. 결국은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인류인데 인류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제 인간은 자연의 본래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자연의 본래적 가치, 자연 그 존재만으로도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이 자연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뭘 이용을 해서 얻는 가치가 아니라 그냥 자연의 본래적 가치.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고요. 자연은 모든 존재는 인간과 평등한 구성원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연을 인간을 위한 수단, 방법으로 보지 않고 그 자연 그 자체가 추구하는 바가 되어야 돼. 목적이 되어야 돼. 요렇게 보고 있는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요거 이제 인간 중심적으로 살던 인간이 이제 뭐라고 하는 거야? 생태 중심.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이제 관점으로 변화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입장 한번 요 내용 그대로 골라보라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자연의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뭐라고 했어요? 모든 존재는, 자연의 모든 존재는 인간과 평등하다. 맞다. 자, 자연은 인간의 소유물로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어떻게 됐다? 위협받고 있다, 우리도.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우리 지배자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자연은 그 자체로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자연의 본래적 가치라는 게 뭐예요? 자연 그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가치. 인간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의 가치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만의 가치. 그래서 이런 존재를 가진다라는 얘기고, 자연은 인간이 정복하고 지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지배자가 아니다. 이렇게 골라요. 이거 국어 아닙니까? 자, 정답은 기억과 디귿. 2번 문제, 2번의 보기가 답이었습니다. 이거 국어 아니에요, 이런 거 진짜? 국어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이제 글들을 제공하고 그 글을 해석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내용도 같이 보잖아요. 이거 완전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윤리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7번. 다음 사상가. 갑과 을의 가상대화. 계속 윤리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사상가들인데 딱 보니까 이제 동양의 사상가와 서양 세계의 사상가가 둘이 나와 있습니다. 각과 을의 입장을 얘기하래. 그러니까 이 내용 보고 그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해석해봐라. 이거예요. 이해해봐라죠. 이해.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죽음을 아는 것보다는 현실에서 인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인? 어질다? 이거 어떤 학문에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유학, 유교. 여기에서 어진 사람, 군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도리들을 많이 얘기하죠. 충인의지, 예신 이런 거. 자, 근데 다만 상례는 누가 돌아가셨을 때 예의를 이제 취하는 방법이죠. 슬퍼하는 것은 어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음은 잘 모르지만 상례에서
이게 누군가 돌아가셨다면 슬퍼하는 건 그게 바로 우리 어진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사람이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 공스. 자, 그 다음에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경험할 수 없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경험을 해?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모든 감각은 없어지므로 쾌락과 고통도 느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건 끝이야 그냥. 그 다음은 없어. 죽음 자체를 느낄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현실에서 고통 느끼고 막 죽음에 대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요게 이제 그 쾌락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제 서양의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많이 주장을 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 이제 헬레니즘 시대의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 이름은 아니고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워봤었죠, 그죠? 요 이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각각 한번 봅시다. 갑은 도덕적 실천은 살아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죽음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얻지 않으냐. 그래서 현실에서 인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래요? 상례가 있다 그랬잖아. 죽은 사람을 대하는 예인 거죠, 그죠? 여기서는 슬퍼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야. 그래서 대상에 죽은 사람도 있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앞에서만 봤을 때는 우리 산 사람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죽었다고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안 차려? 아, 그건 어진 사람 아니야. 죽은 사람은 슬퍼해 줘야지. 상갓집 가가지고 해야 되는 예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자, 갑시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니요, 슬퍼해야지. 나와 함께 하던 사람이 떠났는데. 그치? 자, 을은요. 인간의 감각은 죽은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죽으면 모든 감각 없어짐으로 라고 없어진다고 했어요. 사라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라진다. 자, 그리고 죽음은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이다. 아니요. 죽음은 경험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고통도 못 느낀다니까. 그죠? 고통을 느낄 수 없어. 쾌락도 못 느끼지만 죽은 후에는 고통도 못 느껴. 그러니까 죽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했죠. 갑과 을 모두 죽음보다 현실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는 공통으로 하고 있죠. 맞죠? 이게 정답이네요. 보세요.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뭘 죽음을 어찌 알아. 죽음을 아는 것보다는 일단 현실에서 인을 실천해. 아, 근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 예의는 지켜야지. 그게 이 현실에서의 예의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죽음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몰라, 우리는 이거 경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에서 죽음 걱정하면서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어. 현실이나 잘 살자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실을 더 중요시 여기네. 둘 다 똑같았네요. 동양도 서양도 일단 아직 오지도 않은 걱정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잘 살 걱정이나 하자고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음 8번 갑시다. 다음 자료는 어느 자연재해 발생 시의 행동 요령의 일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사회, 지리 부분이 들어갑니다. 좀 와닿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이건 너무 쉽다, 근데 또. 어떻게 해? 책상이나 탁자 아래로 들어가래요. 왜냐면 흔들릴 수 있거든. 흔들림이 멈추면 건물 밖으로 대피하래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뭡니까 이거? 지진. 건물이 왜 흔들리겠어? 땅이 흔들리니까. 땅이 왜 흔들리겠어?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흔들림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계단을 이용을 해서 신속하게 대피를 하고요. 엘리베이터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죠? 만약에 엘리베이터에 있을 때 진동이 느껴진다. 온 층의 버튼 다 누르고 열리는 층에서 바로 탈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건물도 막 무너져 있죠. 그래서 바깥에서도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이제 머리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해서 이렇게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물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공터로 가야 되겠고, 공원과 운동장 같은 데가 제일 좋아요. 자, 지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보시면 되겠네요. 건물은 이렇게 지진 때 흔들리는데 흔들리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지진에 대비하는 설계가 필요하죠. 이게 내진 설계. 자, 그리고 해저에서 바다 속에서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요, 해 안쪽에 가서 해일 큰 파도가 치는 바다가 있는데 이 땅속, 바다 속 땅 속에서 지진이 쿵 발생했어. 그럼 이게 물이 일렁이면서 확 움직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수천 킬로미터까지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해안 쪽으로 왔을 때 엄청나게 큰 파도로 사람들이 사는 이 지역을, 도시를 덮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높은 곳으로 피해가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해저에서 해일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해일입니다. 지진 해일, 쓰나미라고도 하죠. 쓰나미 배웠던 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진에 대비한 전통 가옥시설로 우대기는
폭설에 대비해서 울릉도에서 약간의 이제 활동 범위를 만들 수 있도록 지붕에서 이렇게 또 벽을 친 거죠. 그래서 집 밖에 문 열고 왔을 때 이제 눈을 좀 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이제 폭설에 대비한 그런 이제 시설입니다. 자, 기후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 땅에서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형적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형적 요인이다. 이래가지고 정답은 기역과 니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가볼게요. 자, 9번. 우리나라 섬의 지명이 변천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가에 대한 설명. 이 섬 어느 섬? 느낌 딱 옵니다. 독도. 어떤 이름으로 그동안 불렸나 봤더니 독도라고 하는 가장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영토죠. 우산도라고도 불렸고요. 삼봉도라고도 불렀고요. 봉우리가 3개로 보이죠, 그죠? 원래는 이제 2개의 큰 섬이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또 둘로 나눠져서 그다음에 이제 석도라고도 불렀고 가지도라고도 불렀고 그러다가 이제 독도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입니다. 맞아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습니다. 자, 맑은 날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육안으로 눈에 붙어 있는 육체에 붙어 있는 눈에 붙어 있는 눈 이상하다. 볼 수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 끝에 있는 극동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영토죠. 맞아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영토로 편입됐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6세기경에도 우산도라고 불렸던 이 섬은요. 지증왕 512년에 지증왕을 쓰는데 뭘 쓰고 있는 거야. 지증왕 512년 바로 신라 삼국시대 신라 때부터 우리 영토였습니다. 신라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지금까지 우리 영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틀렸네요. 정답은 5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요거 틀린 친구들은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가봅시다. 10번은 다음 자료는 어느 여행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이고 가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그리스편, 눈부신 섬으로의 여행, 그리스 남부 유럽에 위치하고 있는 그죠? 환상의 섬 산토리니에 갔는데 이 지역은 하얀 벽과 이 파란 지붕에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눈부십니다. 화산섬에서 새하얀 마을을 산책하고 있노라니 뭐 너무 영화 같다. 자, 올리브 나무가 보이네요. 올리브는 이 지역에서 수목농업으로 대표되는 이제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무려 3,000년 이상의 생활을 거쳤죠. 올리브 나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강한 햇빛, 수목농업, 그리스의 이 강한 햇빛을 조금이라도 반사시켜서 시원하게 지내고자 벽면을 흰색으로 칠한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강렬한 햇볕이 비치는데 이 풀들은 이제 시들시들 말라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다고 열매를 맺는 이 나무들을 키우는 열매 맺는 나무. 그게 뭐가 먹거리라도 되고 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할 이제 용도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수목 농업을 한 거야. 요거 모두 다 그리스의 여름 때문이고요. 그리스의 여름이 어떠냐? 아주 온도가 높고 건조해요. 고온, 건조한 여름 때문입니다. 겨울은 그에 비해서 온난 습유네요. 좀 따뜻하면서 습유, 촉촉한 편입니다. 요게 어떤 기후죠? 그리스에서 나타나는? 그리스의 바로 지중해성 기후. 아까 선생님이 남부 유럽이죠 라고 얘기했죠. 남부 유럽이 바로 이 지중해라는 바다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이 여름과 겨울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름이 어때요? 덥고 건조해요. 고온, 건조해요. 그래서 이 지역의 하얀 벽, 그래서 이 지역의 수목농업이 발달했다라고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 우리 온대기후도 서한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계절풍 기후로 3개로 분류를 해봤잖아요. 요 지역에 대한 기후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10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벌써 39분이나 지났어요. 생각보다 내용이 이렇게 하나하나 개념을 설명을 하다 보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